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도쿄의 명문 사립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이상행동을 보이며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학교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이후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이후 한 교사의 폭탄 발언이 터져나오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中小企業や労働組合のない職場で働く人を含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나나미라고 합니다. 도쿄에 있는 가이세이 고등학교 3학년생이죠. 우리 학교는 일본에서 가장 명문이라 불리는 학교 중 하나예요. 정치인, 기업인, 학자 등 많은 인재를 배출했을 정도죠. 저 또한 일본 상류층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관료 집안 출신이세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의 전통적 가치관과 자부심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아왔죠.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출신이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곤 했죠. 할아버지는 한국이 늘 일본을 욕하면서도 일본 기술과 문화를 베낀다고 말씀하셨어요. 역사 문제를 이용해 일본을 괴롭히는 나라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죠. 부모님도 이에 동조하며 한국을 좋지 않게 이야기하셨어요. 녹차를 마시며 할아버지의 말씀에 맞장구를 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지만 표정만으로도 동의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직접 겪어본 것도 아니면서 너무 단정 짓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학교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미유키는 케이팝을 좋아했고 아카리, 유미, 사유리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한국 화장품만 고집했죠. 유카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주변에는 한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말이죠. 괜히 이상한 소리 했다가 분위기만 이상해질까 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가끔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기사를 보다가도 누군가 들어올까 화면을 급히 닫곤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혼자만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많지만 답을 구할 곳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은 3학년 수학여행에 관한 발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교탁 위에 선 담임 선생님을 향했죠. 하와이, 발리, 아니면 싱가포르, 모두들 멋진 해외여행지를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나 다음 순간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방금 전까지 조용했던 교실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습니다. 교실 여기저기서 왜 하필 한국이냐는 항의와 반일 감정이 심한 나라에 가는 것이 위험하지 않겠냐는 걱정, 차라리 일본 내에서 여행하자는 제안이 쏟아졌어요.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쳤죠. 교탁 앞에는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교실 곳곳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같은 반의 야마모토 리카는 반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항의했어요. 검은 머리카락을 흔들며 리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리카는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해야 하고 자신의 부모님도 한국 여행을 절대 반대할 거라며 강하게 주장했어요. 리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다른 친구들도 동조하며 수학여행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학교로 빗발쳤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한국 같은 나라에 보낼 수 없다며 학교 측에 강하게 반발하는 부모들도 있었어요. 결국 학교는 학부모 설명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무실을 오가는 선생님들의 얼굴이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안전성, 교육적 가치,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학부모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UN 안전지수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일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통계,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에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다고 해요. 설명의 결과 대다수의 학부모가 찬성하며 한국 수학여행이 확정되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은 여전했습니다. 친구들은 학교가 미쳤다며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곳을 왜 가야 하는지 분노했어요. 야마모토 리카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을 모아 한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 막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던 한국 여행에 대해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 평소 조용하던 아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근데 한국 가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을지도? 그 말에 교실 공기가 잠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미카도 동조하며 말했어요. 난 원래 한국 드라마 좋아했어. 직접 가서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하루카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맛있다고 하잖아. 가서 진짜 한국 요리를 먹어보고 싶어.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하던 친구들 중 일부가 점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교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두 진영으로 나뉘는 것 같았어요. 야마모토 리카는 이런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야, 너네 친한이야? 그 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교실에 떨어졌습니다. 리카는 계속해서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우리 학교가 한국 가는 걸 정했다고 해서 내 생각까지 바뀐 거야. 우리가 그동안 한국한테 당한 게 얼만데. 리카의 말에 한국에 호의적인 발언을 했던 친구들은 움츠러들었어요. 특히 아유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죠. 마치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냥 한국 여행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반응이 심한 걸까? 한국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양극화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역사,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 한국은 어떻게 다를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괜히 분위기를 더 이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책상 위 공책에 무의식적으로 그린 작은 동그라미들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교실 밖복도에서는 다른 반 학생들도 비슷한 논쟁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학교 전체가 한국 수학여행에 대한 찬반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도서관에 들러 한국에 관한 가이드북을 몰래 펼쳐보았어요. 컬러풀한 서울의 야경, 전통 한옥마을, 현대적인 쇼핑센터. 생각보다 멋진 곳 같았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니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2주 후면 직접 그곳에 가게 될 텐데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2주 뒤 드디어 출국 당일이 왔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짐을 챙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 진짜 가야 해?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제 주변에서는 불평과 한숨이 끊이지 않았어요. 여행 가방을 끌며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지막까지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공항까지 배웅 나오셨는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주의사항을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제 가방에 비상약을 더 넣어주셨죠. 특히 야마모토 리카의 부모님은 리카를 붙잡고 조심하라며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리카의 아버지는 마치 딸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했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하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마치 우리가 무슨 위험한 지역으로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학생들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까? 정말 우리를 싫어할까? 그런데 입국장을 지나며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귀에 여기저기서 작은 감탄사가 들려왔습니다. 공항이 엄청 크잖아. 미유키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이지 인천국제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깔끔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어요. 와이파이가 일본보다 빠른데? 다른 친구가 스마트폰을 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폰을 확인해 보니 정말 인터넷 속도가 빨랐어요. 공항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 존이 있었고 연결도 쉽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스마트 안내 로봇이었어요.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와 일본어로 인사를 했을 때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마트 안내 로봇이 일본어로 말해주네? 하루카가 로봇 앞에서 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로봇은 친절하게 출구 방향과 환전소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일본어로요.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더 놀라웠어요.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시스템에 몇몇 학생들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솔직히 일본보다 기술이 앞서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야마모토 리카가 즉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뒤처졌다고? 웃기지 마. 리카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약간의 당혹감이 보였어요. 아마 리카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뭔가 예상과 다른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과 실제 보는 모습이 달랐거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 것, 그리고 부모님과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입국장을 빠져나와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일본과 비슷했어요.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하지만 간판의 글씨와 도로 표지판이 다른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우리는 첫 번째 일정으로 인사동과 북촌한 옥마을을 방문했어요. 인사동 거리에 들어서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전통 공예품 가게와 현대 갤러리가 나란히 있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리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촌한 옥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더 많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전통적인 분위기가 살아있네. 일본 교토랑 비슷하기도 하고. 하루카가 말했습니다. 완만한 언덕길을 따라 늘어선 한옥들은 정갈하고 우아했어요. 저는 경사진 골목길을 오르며 푸른기와 지붕과 흰 벽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골목 중간에 있는 작은 도자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도자기에 푸른빛 그림이 그려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가게 주인이 유창한 일본어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학생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장님, 일본어를 잘하시네요. 사장님은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몇 년 살았어요. 일본 손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리카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가게 구석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씩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할 거라는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가게 주인은 친절하게 도자기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청아백자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일본어로 상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는 작은 도자기 열쇠고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한식당에서 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일본어로 된 메뉴판이 놓여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일본어로 응대해 주었어요. 불고기와 비빔밥, 김치찌개 등을 주문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의 맛에 친구들도 점점 표정이 밝아졌어요. 심지어 리카도 불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식당 주인이 다가와 일본어로 물었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주인의 미소 띤 얼굴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유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각보다 다들 친절해.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경험으로 한국에 대한 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방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가이드 선생님이 이곳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곳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버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하자 건물의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딱딱하고 차가워 보였어요. 여기 좀 무서운 분위기야. 아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관광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학생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입구를 지나 내부로 들어가자 전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좁은 감방, 고문실, 고통 속에서 쓰러져간 독립운동가들의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학생들의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고문 도구들이었습니다. 새로 만든 형구들, 물고문 기구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여주는 설명들.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에 다다랐을 때 모든 학생들이 침묵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독립운동에 참여해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한 소녀의 이야기. 사진 속 그녀는 우리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우리랑 같은 여고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미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 이런 걸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지? 하루카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야마모토 리카는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표정에도 혼란이 보였어요. 저는 전시물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독립운동가들의 명단과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기록들,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점령한 후 벌어진 일들에 대한 설명들, 이곳에서 본 것들은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너무 달랐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식으로 가르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동안 제가 배웠던 역사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니. 서대문 형무소를 나와 버스에 오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은 방금 본 역사적 사실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독립운동가 후손과의 대화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한 회의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남성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분은 독립운동가의 손자인 김준호 선생님이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셨지만 그 눈빛은 묵직한 역사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했어요. 김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진실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어 노란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일본 헌병대가 직접 작성한 신문 기록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가 내민 자료에는 고문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일본군 문서가 있었어요. 일본어로 씌어진 공문서들은 분명 일본 관리들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신문 기사도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일본 정부도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 일본 교과서에는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항상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야마모토 리카조차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리카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였어요. 우리 글자, 우리 도장, 우리 관리들의 서명. 이런 기록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왜 일본에서는 이런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지 질문했어요. 김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방문했어요. 소녀상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그 존재감은 강렬했습니다. 평화롭게 앉아있는 소녀의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일본인 유학생이 소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누군가가 일본 사람도 이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작은 목소리로 표현했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일본인도 이런 아픈 역사를 알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소녀상 주변을 걸었어요. 리카는 멀리 떨어져 혼자 서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혼란스러움과 슬픔이 뒤섞인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연필로 천천히 글을 썼어요.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토 나나미라고 적었습니다. 조용히 그 쪽지를 소녀상 앞에 놓았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아무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와 친구들은 많은 생각에 빠졌어요. 학교 생활은 겉으로 보면 평소와 같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바로 나타났어요. 점심시간 교실 구석에서 작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카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교과서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루카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이 가르쳐주지 않는 역사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야마모토 리카조차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반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좁은 감방, 유관순 열사의 사진, 소녀상 앞에서 기도하던 일본인 유학생의 모습.
일주일 후 역사 수업 중에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교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본 자료들에는 일본군이 직접 남긴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교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교사의 얼굴이 굳었고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어요. 교과서는 문부과학성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수업 후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수업 후 이야기는 없었어요. 대신 다음 날 학교 측에서 저를 불러 경고를 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제가 본 것들이 진실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록한 수학여행 일기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동참했어요. 우리는 자료를 모으고 사진을 정리하고 우리의 생각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야마모토 리카가 참여했을 때는 모두가 놀랐어요. 가장 강경한 반한 감정을 보이던 그녀가 이제는 조용히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아직도 많은 면에서 혼란스러워했지만 변화는 분명했어요. 저 역시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는 경제학을 전공하려 했지만 이제는 한국사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왜곡되거나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점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다른 반 학생들도 궁금해하며 우리의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발도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과 교사들은 우리가 반일적이라고 비난했지만 우린 그저 진실을 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친구들과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던 중에 제가 말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진실 그대로 알리는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그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번 한국 수학여행을 통해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역사는 한쪽 면만 보여주었던 거였어요. 진정한 역사는 승자와 패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거울이었어요.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도 희망찬 미래의 가능성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편견으로 시작했던 여행이 이렇게 큰 깨달음을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이해는 진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일본의 여성들이 모두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이 고학력, 고스펙을 갖춘 커리어 우먼이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현상으로 일본 사회는 당황하고 있고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특히 최근 한국으로 떠난 한 일본 여성은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大切な人だったり家族を思う気持ちとこの地球のことを思って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온 사토코라고 합니다. 일본의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가고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모든 일본 가정처럼 살아갔어요. 물론 여자라는 것이 문제였죠. 물론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지만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두 번째였습니다. 사토코, 오빠가 먼저야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부모님 눈에는 항상 오빠가 먼저였어요. 아침에 밥을 차릴 때도, 학교 행사에 참석할 때도, 심지어 제 생일에도 오빠의 존재가 더 빛났습니다. 오빠는 공부를 잘했어요. 저도 못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은 제 성적표보다 오빠의 칭찬장에 더 환호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조용하고 얌전하게 자라야 해. 어머니의 이 말은 제 어린 시절의 주문과도 같았죠. 아버지는 어떻게든 제게 여성다운 행동을 강요했어요. 또 다른 부모님의 말버릇은 일본이 최고야 였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돌아오실 때마다 역시 일본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 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했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했습니다. 한국? 그냥 일본 흉내나 내는 수준이지. 오빠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TV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아버지는 저 나라는 아시아에서도 한참 뒤떨어졌어. 게다가 피해망상도 너무 심하잖니. 일본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말이야. 라며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한국을 가장 아래로 깔보는 시각을 갖게 됐어요. 제 안중에도 없는 나라였죠.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시아 최고 국가인 일본에서 성공한 여성이 되어야지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때문에 저는 밤늦게까지 공부는 기본이고 대학 입시도 취업 준비도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일본의 대형 전자기업에 합격했죠. 하지만 회사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여성 직원들은 모두 한쪽에 모여 있었어요. 비서, 행정, 총무 모두 보조적인 역할이었죠. 반면 남자 직원들은 실제 사업부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발언권은 모두 남자 선배들에게만 돌아갔죠. 대신 저는 차를 나르고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같이 입사한 남자 동기들은 하나둘 프로젝트를 맡기 시작했어요. 제 학점이 더 높았고 영어도 더 잘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후지타구는 남자니까 고객사 상대하기 좋잖아. 이런 이유로 모든 기회는 남자들에게 돌아갔죠.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점점 제 꿈은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상사에게 찾아갔죠. 타나카 부장님, 다음 휴대폰 수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사토코 씨, 여자는 무리하지 말아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는 나카무라 군이 맡을 거야. 이후로도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차례 더 큰 프로젝트를 맡고 싶다. 고 상사에게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 아니면 여자는 무리하지 말라.는 핑계뿐이었어요. 회사에서 제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 동료 미유키가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사토코 씨, 이렇게 계속 나서면 윗분들이 불편해할 거야. 괜히 튀지 말고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 미유키의 충고였지만 저에겐 또 다른 벽처럼 느껴졌죠. 점심시간에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자연스레 저를 피했어요. 사토코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매번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점차 주변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저 또한 점점 좌절감이 쌓여가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월요일 아침 공지가 올라왔어요. 해외 지사 및 파트너사 프로젝트 인원 모집. 눈을 크게 뜨고 공지를 읽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까지 다양한 국가의 파견 자리가 있었어요. 휴게실은 해외 파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지사는 연봉이 2배래. 영국 파견은 주택 보조금도 나온대. 모두들 선망하는 파견지를 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국 파견에 대해서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굳이 거기에 가야 해? 키무라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일본보다 뒤떨어진 나라에 가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버지와 오빠가 항상 말하던 것처럼 한국은 일본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인사팀의 모리 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토코 씨, 혹시 해외 파견에 관심 있어? 특히 한국 자리 말이야. 모리 부장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파견 다녀온 직원들은 경력에 큰 도움이 돼. 거의 승진이 보장된다고 봐도 좋아. 승진이라는 단어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3년 동안 승진은커녕 제대로 된 업무 한번 맡지 못했으니까요. 파견 다녀오면 정말 승진할 수 있나요? 조심스레 물었죠. 모리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특히 지금 한국은 지원자가 없어서 경쟁 없이 갈 수 있어.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그 말을 듣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는 없어. 그나마 해외 파견을 다녀오면 승진이라도 가능할지도.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니 내심 불쾌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그날 저녁 집에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봤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기만 하는 나라야. 그런 나라에 가야 한다는 게 너무 굴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일본 본사에서 더 오를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울며 겨자 먹기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인사팀에 지원서를 제출하자 담당자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토코 씨가 한국에 지원하다니. 억지 미소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라고 생각했죠. 지원서 제출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주변에서는 사토코 정말 한국에 가려고 하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선이 더 짜증났지만 승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참기로 했어요. 이후 파견 날짜가 정해지고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라는 생각과 아니야, 일본보다 뒤떨어져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 예상과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생각보다 발전돼 있네? 라고 생각했죠. 특히 강남 지역에 들어서자 세련된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빠른 걸음으로 걷는 직장인들의 모습도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날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 건물 앞에 섰어요.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밝은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본사보다 더 세련됐잖아? 놀라운 마음으로 리셉션에 접근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 도쿄 본사에서 파견 온 사토코입니다.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죠. 리셉션 직원은 밝게 웃으며 환영합니다. 김 과장님이 곧 내려오실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친절한 응대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김 과장님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어요. 개방적인 공간, 자유로운 복장의 직원들,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 일본 본사의 경직된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죠. 여성 직원들도 남성 직원들과 동등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팀원들과 인사하고 오후에는 CEO님과 미팅이 있어요. 김 과장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남자 CEO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에서는 여성 임원도 드문데 CEO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김 과장님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CEO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비웠죠. 저는 회의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세련된 정장 차림의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 CEO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사토코 씨, 환영합니다. 당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회사의 CEO가 여성이라고. 박 CEO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회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5년 전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아시아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성장했어요. 일본 시장에도 진출하고 싶어 이번 협업을 계획했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이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죠. 일본에서도 여성 CEO는 극히 드문데 한국이 이 정도라고 제 생각에 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 투어를 하는 동안 최신 설비와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팀장들 중 절반이 여성이었고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내고 있었죠. 일본 본사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의 기술이나 회사 수준은 일본보다 뒤떨어질 것이라 여겼는데 막상 와보니 최신 설비와 조직 문화가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죠. 무엇보다 최고 경영자가 여성이라는 점이 충격적이었어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뭐였지? 아버지와 오빠가 말하던 뒤처진 나라 라는 이미지가 오늘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인 제가 꿈꿔왔던 업무 환경이 여기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출근했어요. 오늘은 본격적인 업무 회의가 있다고 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성 팀장 김 부장이 회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일본에서는 여성이 회의에서 발언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사토코 씨, 거기 앉지 말고 이쪽으로 와요. 오늘 회의는 일본 시장 진출권이니 사토코 씨 의견이 중요해요. 김 부장의 말에 놀라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회의 분위기였어요. 여성 팀장이 주도하고 남자 직원들도 김 부장님, 이 과장님 하며 호칭을 쓰며 서로 동등하게 의견을 제시했죠. 사토코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 소비자들이 이런 디자인을 선호할까요? 갑자기 질문을 받아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스타일보다는 좀 더 심플한 디자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레 대답했죠. 좋은 의견이네요. 그럼 디자인팀에서 사토코 씨 의견 반영해서 다시 작업해주세요. 김 부장의 즉각적인 반응에 놀랐어요. 내 의견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다니. 일본이라면 여성은 조용히 서류 정리만 했을 텐데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모두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죠. 사토코 씨, 한국 음식 적응 괜찮아요? 일본 생활은 어떤가요? 모두 제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에는 박 CEO의 주제로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한 남자 직원이 프레젠테이션 중 실수를 했는데 예상과 달리 CEO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격려의 말을 건넸죠.
우리 회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중요해요. 성별이나 나이가 아니라 역량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곳이죠. 박 CEO의 이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남녀 구분 없이 역량에 따라 역할을 배정하는 모습이 저에겐 매우 낯설고 부러운 문화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한국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죠.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고, 편의점이나 카페에서는 친절한 태도로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팀 회식이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회식은 여성이 술을 따르고 웃어주는 역할이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대화하고 즐기는 분위기였죠. 박 CEO도 참석해 편안하게 직원들과 어울렸어요. 사토코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늦은 밤 회식을 마치고 혼자 숙소로 돌아가는 길, 문득 깨달았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불안했던 귀갓길인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죠. 거리는 밝게 조명이 켜져 있었고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일본보다 여성의 안전이나 배려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하루하루 깨져가고 있었어요. 특히 여성으로서 느끼는 존중과 안전함이 일본에서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회의에서 제 의견이 존중받고 실수에도 격려받는 문화, 그리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배려. 이런 환경에서 일한다면 어떨까? 처음으로 한국 파견이 불행이 아닌 기회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한 달쯤 지나자 저는 이곳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도 자연스럽게 의견을 내고 팀원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맡은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졌죠. 사토코 씨,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김 부장의 질문에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일본 소비자들은 이런 디자인보다는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제 의견을 바탕으로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이 수정되었습니다. 일본어 자료 번역도 직접 검토하며 문화적 뉘앙스까지 세심하게 살폈어요. 일본 시장에 대한 제 분석 자료는 회의마다 핵심 참고 자료가 되었죠. 중요한 일본 바이어와의 미팅에서는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맡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지만 팀원들의 응원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이었고 바이어들은 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죠. 사토코 씨 덕분이에요. 사토코 씨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김 부장이 미팅 후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른 팀원들도 정말 대단해요. 완벽한 발표였어요. 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 CEO가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토코 씨, 오늘 정말 훌륭했어요.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일본 시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네요. CEO의 진심 어린 칭찬에 감동받았어요. 일본 본사에서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일본 본사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능력 중심 평가를 체험하면서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역량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제가 제안한 마케팅 전략으로 일본 시장 테스트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회사에 전해지자 사내에서 제 평가는 더욱 높아졌어요. 다른 팀에서도 일본 관련 프로젝트가 있으면 저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죠. 사토코 씨, 다음 주에 도쿄 출장이 있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사토코 씨, 이 부분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업무 요청이 늘어날수록 제 존재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저 여직원 중 하나였던 제가 여기서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파견 기간이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박 CEO의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토코 씨, CEO님께서 오후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CEO 사무실을 찾았죠. 사토코 씨, 커피 한잔 할래요? 박 CEO는 편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훌륭한 성과를 보여줬어요. 특히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는 사토코 씨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녀의 칭찬에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CEO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토코 씨, 앞으로도 한국에서 함께 일할 생각 있어요? 파견 기간이 끝난 후에도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파견 후 일본 본사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여기서는 사토코 씨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는 사토코 씨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박 CEO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기선 내가 차별 없이 인정받고 있구나. 동시에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도 스쳐갔어요. 본사로 돌아가면 또 예전처럼 무시당하겠지.
이런 고민이 순간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CEO의 제안을 받고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중 일본 본사에서 메일이 왔어요. 타나카 부장의 메일이었죠. 사토코 씨, 파견 기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돌아오면 국제사업부에 자리를 마련해놨으니 걱정 마세요. 처음엔 기뻤어요. 국제사업부, 승진인가? 하지만 이어진 내용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포트 역할부터 시작해야 해요. 회의 자료 준비, 번역 업무가 주가 될 거예요. 화면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똑같은 자리네. 국제사업부라는 이름만 달라졌을 뿐 제가 있었던 자리는 결국 서포트 직책일 테고 다시 그 지긋지긋한 차별이 시작될 것이란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사토코, 이제 곧 돌아온다며? 아버지가 정말 기다리고 계셔. 어머니의 목소리였죠. 한국은 어때? 역시 일본보다 많이 뒤처져 있지. 아버지가 수화기를 받아 물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겪어보니 한국은 오히려 여성들이 더 당당하고 직장 문화도 합리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말을 꺼내면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어요. 그냥 생각보다 괜찮아요. 애매하게 대답했죠. 결국 한국 따위에서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겠지? 그 나라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데. 아버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실제 제 경험과 너무 달랐거든요. 오히려 첨단 기술과 합리적인 조직 문화가 일본보다 더 발전된 측면도 있었죠. 다음 날 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토코, 파견 끝나고 어떤 계획이야? 우리 가족 지인 중에 소개팅 해줄 만한 사람 있다고 하는데. 순간 짜증이 났어요. 저는 커리어를 고민하고 있는데 오빠는 벌써 결혼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오빠, 나 아직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 솔직하게 답장했어요. 곧바로 전화가 왔죠. 사토코, 너무 욕심부리지 마. 너는 결국 일본에서 결혼하고 안정되면 돼. 왜 모험을 해? 한국 같은 곳에서 더 있을 필요 없어. 오빠의 강압적인 말투에 화가 났지만 또다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승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벽에 막힐까? 국제사업부라는 말에 잠시 기대했지만 실상은 똑같은 서포트 역할일 것이 뻔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경험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제 능력을 인정받고 의견이 존중받고 성별이 아닌 역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 환경을 다시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답답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걱정도 있었죠. 한국에 정착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항상 착한 딸이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가족의 기대와 제 행복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박 CEO를 마주쳤습니다. 사토코 씨, 어제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친절한 미소로 물었죠. 네, 아직 고민 중입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사토코 씨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그녀의 배려 어린 말에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본사 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제 경력 계획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갈 경우와 한국에 남을 경우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봤죠. 이성적으로는 한국에 남는 것이 제 커리어에 더 유리했지만 감정적으로는 가족과의 관계가 걱정됐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직장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미래에 관한 큰 갈림길이었죠. 이 선택이 앞으로의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틀 후 박 CEO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사토코 씨, 점심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죠. 고급스러운 한식당이었어요. 박 CEO는 이미 와 있었고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토코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회사는 사토코 씨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 정식 임원 수습 프로그램에 지원해보는 것 어떠세요? 1년간 수습 과정을 거치면 정식 임원으로 승진할 기회가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임원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CEO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우리 회사에서 외국인 여성이 임원이 된 전례는 없지만 사토코 씨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능력이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된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 임원이 극히 드물었고 외국인 여성 임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일본 본사에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 마침내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타나카 부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사토코 씨, 이메일 봤어요. 설마 한국 회사로 완전히 넘어가겠다는 건가요? 이건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타나카 부장님, 깊이 고민한 결정입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역할도 성장도 가능하다고 믿어요. 제 삶을 제 방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는 계속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당신을 믿었는데 돌아오면 승진 기회도 있었어요. 일본 회사, 일본 문화를 버리고 어떻게 한국을 선택할 수 있죠? 한참을 들었고 결국 결정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인사팀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은 더 어려웠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결정한 일이 있어요. 한국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순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죠.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떻게 한국을 택하냐? 일본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은 어디 갔니? 어머니도 울먹이며 사토코, 제발 다시 생각해봐. 집에 돌아와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오빠마저 전화로 한바탕 화를 냈어요. 너 미쳤어?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서 산다고. 그 뒤떨어진 나라에서 무슨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한국을 무시했어. 하지만 와서 보니 내 편견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오히려 여성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환경이야. 난 여기서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한동안 저와 연락을 끊었어요. 아프고 외로웠지만 제 결정은 변함없었습니다. 박 CEO에게 임원 수습 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훌륭한 결정이에요. 사토코 씨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비록 가족과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렵지만 설렜고 불안했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임원 수습 프로그램에 들어가자 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다른 여성 리더들과의 교류도 늘어났죠. 그들은 저를 동료로 환영해 주었어요. 사토코 씨, 우리 여성 임원 네트워킹 모임에도 참여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장벽은 분명했어요. 미묘한 문화적 차이, 완벽하지 않은 한국어. 하지만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죠. 천천히 말해주세요. 이 표현은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모두가 제 성장을 도왔어요. 특히 박 CEO는 멘토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사토코 씨,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저도 처음 이 자리에 올랐을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저는 크게 성장했어요. 이제 회의실에서 자신 있게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죠. 일본, 한국 합작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거예요. 제 제안은 임원들의 호평을 받았고 곧 중책을 맡게 되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우울함이 사라지고 당당함과 활기로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이제는 사내 회의에서도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죠. 1년이 지나 정식 임원으로 승진했을 때 동료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사토코 이사님, 축하합니다. 모두의 진심 어린 축하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제 성공 소식에 오빠가 먼저 연락해왔고 부모님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제가 이사로 일하게 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아침에 회사 앞에 서서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일본만이 최고라 여겼고 한국을 무시했던 나. 하지만 내 능력을 빛나게 해준 건 오히려 한국이었고 여성 CEO와 동료들은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줬다. 이제 나답게 성공할 기회를 잡았다. 난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로 한다. 회사 로비로 들어서며 활기찬 걸음으로 사무실을 향했어요. 오늘도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회의를 주재하고 신입 직원들을 격려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모든 결정 중에서 한국에 남기로 한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해요.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새로운 고향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제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준 이 도시에서 저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영국 방산을 뒤흔들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되며 전 세계 고위 관계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은 이미 위기 대응에 나선 상태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발언까지 했다고 하죠. Understanding whiteness and white rage, taught by a woman
who described the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국방부 장관인 제임스 카터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꾼 그날의 일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국방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탁자 위의 서류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리처드 그레이엄이 숨을 헐떡이며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리처드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손에는 빨간색 표지에 두툼한 문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던지듯 놓았어요. 서류가 미끄러지며 제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리처드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한국 방위산업 성장과 세계시장 영향력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면 미국의 도움으로 겨우 군대를 유지하는 작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리처드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어요. 한국 따위가, 그 동양의 작은 나라가. 리처드는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자제품이나 만들던 나라가 무슨 첨단 무기를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리처드의 눈에는 한국이란 여전히 가난하고 작은 아시아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유럽과 중동 국가들까지 영국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다는 사실에 그는 치를 떨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페이지별로 넘기며 읽어나갔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놀라운 내용이 시작됐어요. 명확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제 눈앞에 펼쳐졌죠. 한국이 이미 영국을 뛰어넘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저 또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자들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작년 대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30% 증가했고 영국은 5% 하락했다는 통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페이지를 더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중동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영국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리처드는 여전히 이 보고서가 조작되었을 거라 믿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겨우 군대를 유지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냐며 불평했어요. 리처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직감했어요. 종합분석 페이지에서는 한국의 주요 무기 시스템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KF-21 전투기는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났죠. 현무 미사일은 정확도와 파괴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AI 드론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의 드론 기술은 이미 영국을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영국이 자랑하던 방위산업 기술이 한국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모든 내용이 차트와 수치로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었죠. 저는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가서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리처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이 저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한국 방문을 결정한 다음 날 저는 워싱턴에서 온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런던의 하늘은 다시 흐려졌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암시하는 것 같았죠. 회의실에 앉아 있으니 리처드가 여전히 불쾌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회의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미국이 우리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 리 없다며 한국을 단지 군사적 완충지대로만 여긴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스크린에 미국 국방부의 동아시아 전략 담당자 윌리엄 하트가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영국도 드디어 한국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에 리처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무엇이 문제냐는 리처드의 비꼼에 윌리엄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대만 유사시 한국 없이는 미군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저와 리처드는 동시에 놀라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니요? 세계 최강대국이 그 작은 나라를 의지한다고요? 믿기 어려웠어요. 윌리엄은 화면을 통해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였어요. 한국의 AI 방공 시스템은 미국보다 탐지율이 30% 높고 반응 속도가 2배 빠르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의 AI 전투 시스템을 도입 중이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과 무인 전투 시스템은 미군 작전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믿기 힘든 현실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우리가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단호하게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이제 군사기술 파트너이며 영국도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국방부 참모들을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마치 우리가 내릴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듯 했습니다. 참모들은 하나둘 회의실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다양했어요. 호기심, 의문, 불안 등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제가 한국 방문 계획을 언급하자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앞서 본 보고서와 미국과의 회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이미 영국을 앞질렀다는 사실과 미국마저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 침묵을 깬 것은 제임스 콜린스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저에게 질문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에게 배울 것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콜린스의 말에 주변에서 몇몇 고개를 끄덕이는 참모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작은 아시아 국가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자존심이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요.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보고서와 화상회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군사력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직접 방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어요. 리처드는 창가에 서서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회의 내용은 그에게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회의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는 방문이 시간 낭비라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기술 협력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시선이 저와 리처드에게 집중됐습니다. 리처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결단력도 함께 있었어요. 리처드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면 더 이상의 논의는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신이 묻어 있었지만 적어도 한국을 직접 볼 의향은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저와 리처드만 남았어요. 창밖에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 방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이 영국 국방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곧 우리는 한국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리처드는 비행기 안에서 줄곧 무뚝뚝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이 여행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기대와 긴장이 섞인 마음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되었어요.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런던 히드로나 파리 샤를드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마치 영화에서 보던 미래 도시의 한 장면 같았어요.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긴 줄을 예상했지만 그런 것은 없었어요. 대신 얼굴 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게이트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단 몇 초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리처드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뭐지? 리처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공항에서도 보지 못한 효율성이었어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AI 로봇들이 자동으로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작은 로봇부터 인간 크기의 로봇까지 다양했습니다. 한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죠. 리처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경멸이 아닌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가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맞이한 것은
운전자가 없는 수소 전기 자율주행 차였습니다. 차량은 저희의 숙소까지 자동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했어요. 차에 타자 부드러운 전자음이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차는 소음 없이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도로에서 바라본 풍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래적인 도시 경관과 초고층 친환경 빌딩들이 지평선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건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수직 정원이 건물 외벽을 장식하고 있었죠. 이게 우리가 알던 한국이 맞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제 놀라움이 역력했어요. 그가 상상했던 가난하고 작은 아시아 국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분명히 런던보다 더 발전된 미래 도시였어요. 차는 우리를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교통, 어디서나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기 직전 리처드가 마침내 침묵을 깼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그 안에 작은 호기심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한국 국방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호텔에서 국방부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리처드는 어제보다 조금 더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적어도 호기심은 생긴 듯 했어요. 국방부 건물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런던의 국방부가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는 건물이라면 서울의 국방부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돋보였어요. 투명한 유리와 태양 전지판으로 둘러싸인 건물은 마치 우주선 같았습니다. 입구에서 박민수 장군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환영했어요. 카터 장관님, 그레이엄 차관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 장군은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리처드가 숨을 들이켰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에는 테이블이 없었어요. 대신 공중에 떠있는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방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홀로그램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장군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최신 기술입니다. 우리 전략회의에서 사용하고 있죠. 리처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홀로그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직 시제품 단계에 불과한 기술이 여기서는 이미 실용화되어 있었어요. 박 장군이 손을 움직이자 홀로그램이 변했습니다. 처음 나타난 것은 거대한 포신을 가진 자주포였어요. K9 자주포입니다.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죠. 홀로그램은 자주포의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포탑이 회전하고 내부 구조가 드러나며 성능 데이터가 옆에 표시되었어요.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 수출된 현황이 지도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박 장군의 또 다른 손짓에 홀로그램이 변했어요. 이번에는 전투기였습니다. KF-21 전투기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죠. 전투기는 홀로그램 안에서 실제로 비행하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스텔스 성능, 무장 시스템, 항전 장비 등의 상세 정보가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분석 자료도 볼 수 있었어요. 다음은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입니다.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까지 완비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고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시뮬레이션이 홀로그램으로 펼쳐졌어요. 정확도와 파괴력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장군은 가장 인상적인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AI 군집 드론 시스템입니다. 스스로 판단의 작전을 수행하는 최첨단 드론 전력이죠. 수십 개의 작은 드론들이 홀로그램 속에서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중앙 통제 없이도 서로 소통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리처드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불신과 경멸은 사라지고 이제 놀라움과 당혹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박 장군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내일 국방연구소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국국방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어제의 홀로그램 브리핑이 충격적이었지만 오늘은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리처드는 어제보다 한층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이제 경멸이 완전히 사라지고 진지한 관심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연구소는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홍채 인식, 안면 인식, 그리고 몸무게와 걸음걸이까지 분석하는 다중 생체 인증 시스템을 통과해야 했어요. 영국에서는 아직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이수연 박사였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MIT에서 로봇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국방연구소의 핵심 기술팀을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의 미래 군사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박사의 안내로 우리는 거대한 시험장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본 첫 번째 기술은 어제 홀로그램으로 보았던 AI 군집 드론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중앙 통제 없이도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박사의 신호에 따라 수십 개의 작은 드론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즉시 대형을 바꾸고 목표물을 탐지하면 스스로 작전 계획을 수립했어요. 모든 것이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리처드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직 단일 드론의 반자율 비행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이미 집단지능을 가진 드론 부대를 운용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로봇 테스트 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율형 전투 로봇입니다. 현재 DMZ에서 실전 운용 중입니다. 인간형 로봇이 아닌 4개의 다리를 가진 로봇이 등장했어요. 어깨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었지만 등에는 소형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로봇은 험난한 지형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이 박사는 이 로봇들이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직접 볼 수 없었지만 데모 시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입니다. 이론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차세대 군사 통신이죠. 이 박사는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한 통신 방식을 설명했어요. 누군가 도청을 시도하는 순간 통신 자체가 파괴되어 침입 시도를 즉시 감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한국군 전체 통신망에 적용을 시작했다는 설명에 리처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박사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한국의 군사 위성 네트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지구 궤도에 10개의 군사 위성을 운용 중입니다. 10cm 크기의 물체까지 감지할 수 있는 해상도를 갖추고 있죠. 스크린에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한 지상 이미지가 표시되었어요. 자동차 번호판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박사는 한국이 개발한 AI 이미지 처리 기술로 기존 위성보다 10배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연구소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리처드와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충격과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리처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와 리처드에게 완전한 충격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보고서를 준비했어요. 리처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의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그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한국과 협력해야 해요.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날 저는 곧바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영국 국방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과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땠나? 보고서가 사실이었나? 한 참모가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가 본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의 첨단 시스템, 한국 국방부의 3D 홀로그램 브리핑, 그리고 국방연구소에서 본 미래 군사 기술들까지. 말을 할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은 현재 영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몇몇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고 다른 이들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가 앞으로 나서서 자료를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K9 자주포의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미 우리의 AS-90을 완전히 앞질렀어요. 리처드는 계속해서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시리즈, 그리고 AI 군집 드론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회의실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리처드가 자율형 전투 로봇과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어요. 이 기술들은 우리가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것들인데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현실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으며 마지막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산 시장에서 완전히 뒤처질 것입니다. 이미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영국 대신 한국의 무기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어요. 우리의 국방 산업이 생존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저의 말이 끝나자 여러 의견이 오갔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영국의 자존심을 내세워 반대했고 다른 이들은 현실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토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의견이 나온 후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국방장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은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이 선언의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가 곧 동의의 목소리가 하나둘 들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처음에 가장 반대했던 이들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가에 서서 런던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비가 우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리처드가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한국과의 군사협력 발표 이후 며칠 동안 영국 국방부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조직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온 느낌이었어요. 협력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가 분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내각회의에서 총리는 저를 불러 중요한 임무를 맡겼어요. 한국과의 협력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국방의 미래가 달린 중책이었어요. 카터 장관, 당신이 이 임무를 맡아주기 바랍니다. 한국을 직접 보고 온 당신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요. 총리의 말에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선명했어요. 그들의 기술 혁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영국에도 필요했습니다. 임명식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사무실로 안내되었어요. 넓은 창문으로 런던의 전경이 펼쳐진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한국과의 초기 협력 안건이 담긴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리처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자신감이 넘쳤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그는 가장 열정적인 협력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제임스. 당신이 일을 맡게 되어 다행이에요. 리처드는 그동안 준비한 세부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K9 자주포의 기술 도입, KF-21 전투기와의 공동 연구, AI 드론 시스템 개발 협력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담겨 있었어요. 역사적인 변화가 될 겁니다. 영국 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거예요. 리처드의 눈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한국을 무시하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현실을 직시한 그는 이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런던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빅벤과 국회의사당, 템스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영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사 속에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본 첨단 기술들이 떠올랐습니다.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AI 군집 드론, 자율형 전투 로봇, 양자 암호 통신. 이제 이 기술들이 영국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었어요. 한국의 박민수 장군과 이수연 박사에게 협력 의사를 전달하는 공식 서한이 이미 발송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곧 한국 대표단이 런던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영국과 한국의 공동 연구팀이 구성될 것이었고 상호 기술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터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런던의 건물들이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다. 영국의 오랜 자부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배움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영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다가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도 같은 결의가 보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어요. 단지 군사기술만이 아니라 선입견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의 중요성도 깨달았죠. 한국은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리처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혁신 정신과 도전 의식에 감사해야겠죠.
우리가 안주하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됐네요. 그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赤木俊夫さんの墓前に、お墓参りをされる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최근 유명 반도체 연구원의 폭탄 발언으로 인해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하며 심한 질타를 보냈다고 하죠. 하지만 그가 한 자료를 보여주자마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케다 유지입니다. 일본 최고의 반도체 기업 니온테크의 수석 연구원이죠.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며 일본 반도체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만큼 일본 반도체 기술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 저를 짜증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가 않더군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보는데 한국에 대한 기사가 줄지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말이죠. 기사를 보며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고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버린 기술 쓰레기를 주어 겨우 따라하는 모방꾼에 불과하니까요. 역사적으로도 오래전부터 그래왔죠. 저희 덕분에 발전을 해놓고는 오히려 저희에게 불만만 품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나라였잖아요. 게다가 10년 전 도쿄대 시절 한국 교환학생들이 일본 기술 자료를 훔쳐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더욱 한국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남의 것을 뺏고 베끼려고만 하는 그런 파렴치한 나라를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지금 삼성과 현대가 세계적 기업이라고 다들 떠들어대지만 솔직히 말하면 도요타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삼류 기업이에요. 어찌 감히 우리 일본과 겨루겠다는 건지 가소롭습니다. 무슨 실력으로요? 저품질 메모리 반도체나 대량 생산하는 공장 노동자들이 진정한 기술을 이해할 리 없죠. 중국과 다를 게 없는 놈들이에요. 아니, 그들보다 더 심할지도 모르죠. 그에 반해 일본 반도체는 세계 최강이며 영원히 그들은 따라올 수 없어요. 이것이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15년 동안 연구한 제가 보증하니까요. 물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저는 연구실에서 신입 연구원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반도체의 역사가 곧 세계 반도체의 역사라고 신입들에게 강조했어요. 10명의 신입들은 성공한 연구원인 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우리 일본은 반도체 강국이었고 다시 그 영광을 되찾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나카무라가 최근에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질문을 하더군요. 그 순간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질문은 항상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민 없이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며 잠시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커봤자 도요타만큼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죠. 일본의 기술력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제 말에 신입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일본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더군요. 그때였어요. 가장 조용하던 모리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이 없던 친구였어요. 모리는 그렇다면 왜 우리 회사가 한국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순간 실험실이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 가슴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런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얼버무리며 한국에서 사는 게 비용 효율이 좋을 뿐이며 기술력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어요. 그런 제 대답이 썩 만족스럽지 않았던지 모리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다른 신입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작은 불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저는 서둘러 화제를 돌려 12나노 공정에 대한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리의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제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어요. 모리의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해 그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한국 따위가 일본을 이길 리 없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검색 결과가 나타난 순간 제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 점유율 35%, SK하이닉스 점유율 18%,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점유율 합계 2%. 뭐지? 이게 말이 돼?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일본 반도체가 이렇게 약해졌다니. 말도 안 됩니다. 거짓이에요. 가짜 뉴스겠죠. 급하게 다른 사이트들도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조작된 데이터일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귓가에 쿵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도요타의 2배라니. 이건 모욕입니다. 일본의 자존심인 도요타보다 한국 기업이 2배나 크다고요? 제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사라졌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헛소리.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한국 놈들이. 그들이 어떻게. 불가능해요. 15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일본 반도체는 다시 부활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혹시 제가 15년 동안 착각 속에 살아온 걸까요? 그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제목만 보고도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삼성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교토 마테리얼 인수.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뜨거운 커피가 바지를 적셨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교토 마테리얼은 우리 회사의 핵심 공급 업체였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의 기술 주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산업평론가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이제 일본이 한국 반도체에 의존해야 한다고. 그 단어들이 제 자존심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일본이 한국에 의존한다고?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자산업의 선두주자였던 우리 일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충격은 계속되었어요. 니온테크의 최대 고객사였던 소니와 도시바가 한국 반도체 기업과 직거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츠비시 전자도 삼성과 반도체 협력 계약을 체결했어요. 배신자들. 모두 일본을 배신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대로라면 니온테크의 매출은 40%나 감소할 위기였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요? 제 삶의 의미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사내 전화가 울렸어요. 사장 마츠 히데키의 비서였습니다. 즉시 사장실로 오라는 지시였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장실로 향하는 복도가 마치 사형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날 걸라 사실을 말이죠. 긴장된 상태로 사장실 문을 열자 마츠이 사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이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죠. 그는 이대로 가면 니온테크는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회사가 망한다고? 일본의 자존심인 니온테크가?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말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게 당장 한국에 가서 기술 차이를 직접 확인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최고라는 환상을 가질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환상이라고요? 15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고요?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들에게 배우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장의 눈에서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떠나라고 명령했어요. 단칼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회사 상황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억지로 고래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돌아와 여권을 꺼냈죠. 그리고 다음 날 밤 비행기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한국 따위에 가야 하는 거지?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도쿄의 불빛은 점점 작아졌고 그와 함께 제 자존심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싫었어요. 아니, 혐오했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유지 한국인들은 우리 기술을 훔쳐간다. 저는 복잡한 머리를 잠재우려 비행기 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니 웃기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일본 반도체의 전성기를 이끈 연구진입니다. 80년대에 우리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 영광의 역사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자리 일본인 사업가가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 출장인가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한 달에 2번씩 서울에 갑니다. 삼성과 거래하죠.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 기업을 칭찬하다니요. 배신자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술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은 어둠뿐이었어요. 마치 제 미래처럼요. 일본의 자존심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켰어요. 스크린에는 최신 삼성 로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일본 항공사인데 한국 기업의 시스템을 사용하다니요. 이건 어디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의 자존심이 아직도 저항했지만 이성은 이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번 출장의 목적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니온테크를 살릴 방법을 찾는 것이었죠. 그렇게 3시간의 비행 끝에 기장이 착륙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인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밝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제 선입견과는 달랐죠.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한국 땅을 밟는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너무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의심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일 뿐이라고요. 활주로를 빠져나와 게이트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여전히 거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곧 한국 땅을 밟게 될 생각에 속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전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할지 몰라도 기술력은 일본만 못할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첫 충격이 밀려왔어요. 여기가 진짜 한국인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일본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생체인식으로 순식간에 끝났어요. 제 여권을 스캔하는 속도가 일본보다 2배는 빨랐습니다. 이건 우연이겠지 하며 자기 위안을 하며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공항 로비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에 접속했을 때 2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오지 인터넷 속도가 일본보다 10배나 빨랐어요. 대용량 파일이 몇 초 만에 다운로드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초고층 빌딩들, 첨단 디지털 광고판, 그리고 거리 곳곳에 보이는 스마트 기기들. 도쿄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느껴졌죠. 택시기사는 친절했습니다.
그가 한국어로 말했지만 스마트폰 앱이 실시간으로 일본어로 번역해 주었어요. 기사가 일본에서 왔는지 물었고 저는 반도체 회사에 근무한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를 방문하는지 추측했어요. 그의 말에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계속 한국 반도체가 세계 최고라며 주식 덕분에 택시를 현금으로 샀다고 자랑했어요. 마지못해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그의 자부심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호텔에 도착해서야 그의 수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어요. 멀리서 봤을 때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일본 어느 공장보다 규모가 컸고 첨단 설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안내원이 공장을 소개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제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클린룸은 일본 표준보다 훨씬 엄격했고 자동화 시스템은 우리보다 3세대 이상 앞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중얼거렸지만 누구도 듣지 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으니까요. 특히 UV 장비를 보는 순간 제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었어요. 우리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이요.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점심시간 공장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한국을 무시해온 제가 틀렸다는 것을요. 공장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마친 후 본격적인 공장 견학이 이어졌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한국으로 보낸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보게 될 것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내원은 먼저 삼성 반도체 클린룸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방진복을 입고 특수 에어 샤워실을 통과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일본의 클린룸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먼지 입자 관리 수준이 일본보다 5세대나 앞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10나노급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구역입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0나노급이라니. 우리 니온테크는 아직 14나노에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율이 겨우 70% 수준이었죠. 하지만 여기 삼성의 수율은 95%가 넘었어요. 특히 EUV 공정 라인을 보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일본은 아직 이 기술을 상용화하지 못했어요.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삼성은 이미 수년째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사에서 독점 공급하는데 전 세계에 몇 대 없는 장비입니다. 저희 삼성은 가장 많은 수량을 확보했죠. 안내원의 말이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장비 한 대 구매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삼성은 이미 수십 대를 운용 중이라니요. 오후에는 SK 하이닉스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충격은 더 컸어요. SK 하이닉스의 AI 반도체 개발 현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엔비디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차세대 AI 반도체를 개발 중입니다.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적용한 AI 칩이 될 거예요. 현장 연구원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은 이런 글로벌 협력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어요. 이제 일본 반도체는 끝났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받는 동안 한 장의 슬라이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전 세계 첨단 전자제품에서 한국 반도체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차트였습니다. 스마트폰, 서버, 자동차, 전자장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지배적이었어요. 한국 없으면 일본 경제도 멈춘다는 슬라이드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가전제품, 자동차, 로봇 산업. 모두가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든 펜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타케다 씨 괜찮으세요? 옆자리의 일본계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삼성으로 이직한 일본인이었어요. 한때 우리 회사의 선배였던 사람이었죠.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믿어온 세계관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과거 우리는 한국을 가르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였어요.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 앞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얹어져 있었지만 타이핑을 시작할 수 없었어요. 보고서에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현실을 솔직하게 사장님께 전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일본은 왜 이렇게 뒤처지게 되었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일본은 왜 망했고 한국은 왜 떴는가? 먼저 일본의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종신 고용 시스템부터 시작했어요. 한때 일본의 자랑이었던 이 제도가 이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나이와 연차로 평가받는 연공서열 문화도 문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인 기업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취해 변화를 거부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쓴웃음이 났어요. 지금까지 제가 반도체 업계에서 해온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을 주저했던 순간들, 외국 기술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만심. 모두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에 기여했던 요소들이었어요. 그 옆에 한국의 성공 요인을 적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도전했죠. 초격차 기술에 대한 집착적인 투자도 놀라웠어요. 매출의 3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니 일본 기업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도약이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어디든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주저없이 뛰어들었죠. 일본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세계를 무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가져온 결과는 가장 아이러니했어요. 당시 우리 일본은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소재 자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어요. 불과 3년 만에 핵심 소재들을 자체 개발하거나 대체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위기가 기회였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없으면 제품 생산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자랑이던 가전제품들, 카메라, 게임기, 자동차 전자장치. 모두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타이핑을 마치고 문서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쓰라린 진실이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우리를 뛰어넘었다.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이제 도쿄보다 더 밝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호텔방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니온테크 한국지사의 직원이었어요. 내일 SK 하이닉스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SK 하이닉스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센터의 책임자가 직접 안내를 맡았어요. 그의 첫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2030년까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50%라니. 현재도 두 회사의 점유율이 이미 40%에 육박한다고 했습니다. 작년보다 5% 증가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연구소 내부를 돌아보는 동안 AI 반도체 개발 구역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공지능용 반도체 시장은 매년 40% 이상 성장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2025년까지 엔비디아를 추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반도체 개발 현황도 충격적이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미 테슬라, BMW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반도체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양자 컴퓨터 분야였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손을 놓은 이 분야에서 한국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삼성은 IBM과 공동으로 차세대 양자 컴퓨팅 칩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미래 전망 브리핑 자료를 받아들고 충격에 빠졌어요.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2030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1% 미만의 점유율만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거의 사라지는 수준이었어요. 점심시간 한국 연구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일본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어요. 과거 일본의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일본이 다시 살아남으려면 한국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도전 정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과감한 투자 결정. 모든 것을 배워야 했어요. 사장님께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남으려면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으면 일본도 망한다는 사실이요. 보고서 초안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냉혹한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일본의 모든 첨단 산업 마이너스 자동차, 로봇, 전자제품, 심지어 의료기기까지 마이너스 모두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어요.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은 이미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자만심에 빠져 있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제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변방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가장 아픈 현실은 일본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인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반도체의 초격차였습니다. 5세대 이상 앞선 기술, 10배 이상의 투자 규모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모든 면에서 우리는 뒤처져 있었어요. 도쿄 하늘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사장님과 동료들에게 이 현실을 전해야 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배우는 시대가 되었어요. 착륙을 준비하며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어요. 한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편견이 하루하루 무너져 내렸어요.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한국이 제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었으니까요. 한국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눈이 열렸습니다.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어요. 한때는 세계 최고였던 일본의 땅을 밟으며 이상하게도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충격이 우리 일본을 다시 일깨울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진정한 혁신과 도전의 정신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사장님께 보고할 생각을 하니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